네, 지난 4월 15일 21대 총선이 진행이 됐죠. 글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그 결과를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관련한 얘기를 저희가 한번 전문가들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선거들을 돌이켜보면 국민들께서 주신 의석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이런 사실을 겪고 읽지 말고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먼저 살펴 일하고 반드시 소기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열린 우리 당의 그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 걸 잘 반성을 해서 우리한테 맡겨진 소임이 소중한 만큼 우리도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원내국회뿐만 아니고 정당을 잘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주신 책임을 이행하려면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의 협조도 얻어야 합니다. 그런 일의 시작은 겸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에 모이는 것은 바다가 낮게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오만이나 미숙, 성급함이나 혼란상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고 안정감, 신뢰감, 균형감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문제는 이상의 과제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동지들께서 마음의 동의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180석 슈퍼 여당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저희가 브리치 제목을 달아봤는데 180석이라는 의석, 전체 300석 의석 가운데 180석이 갖는 의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일단 180석이라는 의석, 무엇을 국회에서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 수준입니까? 지금 이 5분의 3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요. 네. 일단 무엇을 할 수 있는가부터 먼저 얘기하면 네. 입법이나 예산의 주도권을 확실히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제 뭐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인사권을 잘 활용을 안 해요. 그 예. 이유는 국무총리 인준이 그만큼 이제 어려웠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국무총리 그다음에 뭐 대법원장 등등의 어떤 요인들을 사실 국회 인준이 3분의 2거든요. 예. 이걸 이제 단독 인준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인사권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이제 하나의 장점이고 또 하나가 네. 이제 18개 상임위가 있잖아요. 거기서 예. 12개 상임위를 여당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진화법이라 그래가지고 패스트트랙 올려놓는 건데 이거를 네. 스스로가 이제 독자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패스트트랙의 과정 속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필리버스터의 이 일종의 이제 공식적인 방해가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강제 종료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지금 못하는 것 얘기를 말씀드리면 200석이 필요한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예. 개헌, 그리고 대통령 탄핵, 네. 그리고 국회의원 제명.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뭐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고요. 요거 빼고는 모든 게 다 가능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아직 뭐 20대 국회가 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4+1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실 뭐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1이라는 별도의 협의체 없이 그렇죠. 지금의 민주당과 더불어 시민당 이 두 당의 의석만으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 협의체 과정이 얼마나 복잡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선거법이 개정됐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만족할 만한 부분이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합쳐서 이제 되는 부분의 어떤 성과도가 완성도가 사실 어느 정도 미흡했다 그러면 이제 독자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제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졌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막강한 힘을 이제 주어졌을 때에는 네.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힘을 몰아준 거잖아요. 예. 그럼 기대치도 굉장히 올립니다. 그럼 이제 그만큼의 어떤 책임감도 여당이 단독으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단식에서 보면 이해찬 대표라든가 뭐 이낙연 위원장의 어떤 모습들 굉장히 신중 행보는 굉장히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바로 일주일 전이죠. 4월 15일 총선은 수요일에 있었고 일주일 전인 일요일에 시사 스페셜 통해서 어떤 얘기를 나눴었냐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범진보 진영의 의석수를 다 합치면 180석 달성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 발언을 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는데 장 소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네. 그때는 뭐 거의 불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했는데 네. 범진보 진영을 다 합치면은 이제 열린민주당도 포함시킨다고 하고 정의당도 포함시킨다고 하면 거의 190석 가까이 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 민주당의 180석이요. 상당히 이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네. 저분들이요. 의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앵커께서 아시다시피 의총을 보통 예결위원회 위원회에서 거기서 하는데 거기가 125석이에요. 네. 거기서 할 수가 없고 잘 아시다시피 245, 246호 네. 거기서 하는데 거기가 좌석수가요. 186개예요. 186개. 네. 그러니까 이제 스태프들도 들어가야 되고 기자분들도 네. 한 50분 들어가면 결국에는 국회 본청에서 의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참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이기게 되면요. 딱 네. 하나 이유예요. 잘해서. 뭐든지 잘해서 그런 거고 선거 지는 것은 너무나 못해서 이런 걸로 할 수가 있지 뭐 코로나 때문이다. 뭐 리더십 문제다. 막말 등 자살골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어 보입니다. 뭐 민주당이 180석은 100년에 한번 나올 만한 수치의 의석 확보수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난 1987년 개헌 이후에 180석을 넘었던 적은 3당 합당이 있었던 91년도에 그때 당시에 민자당과 뭐 이런 공화당 민주당. 이런 민주당이 합치면서 그때를 제외하고는 처음이라고 하고 아마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는 180석 이런 건 처음이라고 보는데 뭐 장 소장님은 뭐 민주당이 잘했고 통합당이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 당연한 어떤 결과 보면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991년에 3당 합당을 하면서 예. 213석으로 제가 그렇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213석이면은 사실은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개헌까지도 그 자체로 가능한 것 의석이었죠. 네. 다만 그때 같은 경우에는 87년에 이제 헌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예. 그거를 개정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지만 그와 같은 인위적인 선거에 의한 민심이 아니고 인위적인 3당 합당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역사적 평가가 있습니다만 네. 선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과반을 살짝 넘은 케이스가 있었지만 그렇죠.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제 180석 가까운 정당을 한 정당에 몰아준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진영론을 떠나서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문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가장 큰 그 역할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정치 세력의 주류 세력의 교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헌법재판소까지 어떤 대폭적인 어떤 인사적 물갈이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사법부, 뭐 헌법재판소 모든 부분의 어떤 주류 세력을 교체를 해왔고 그 마지막에 방점을 완전히 찍은 것이 그 입법부의 주류 세력을 확실히 교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그 내역을 보면은 뭐 전체적인 정당 지지율이 아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소선거구제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투표가 이루어진 네. 결과가 이루어진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깃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지지율이나 그 내용을 보면은 네. 완전히 일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부적으로 여당에서 나오듯이 정권 오만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전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보면은 패스트트랙 이런 부분도 이제 180석으로 해서 네. 혼자 띄울 수도 있다고 했는데 거꾸로 보면 뭐냐면은 이제는 여당이 혼자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시켜가지고 예. 직권 상정하는 걸 쉽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오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과연 어떻게 책임 있는 정치를 구현해 갈 것인지 국민들은 표를 줬지만 그에 대해서는 아주 긴밀하게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주류 세력의 교체라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뉴 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의 시대로 진입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오창석 의원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전체적인 선거에 대한 총평을 하신다면. 저도 2016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상수가 되는 선거가 시작됐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2016년 선거 보면은
새누리당이 당시 200석까지 가능하고 예. 개헌도 가능하다, 단독 개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돌았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아직도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한두 석 차이로 이제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을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 대선 압승했고 2018년 지방선거는 정말 역대급 압승을 거뒀습니다. 예. 그리고 2020년 선거 역시 압승을 거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 보수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흔히 말하는 진보 정당이 상수가 되는 그런 첫 번째 선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말했었던 범여권 180석까지도 가능하다. 그거는 정확한 워딩은 민생당과 정의당까지 그렇죠. 포함해서 네. 180석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 민생당 같은 경우는 20석에서 0석으로 완전히 줄어들어 버렸고 네.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도 거의 10석을 내다봤다가 3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자체만으로 이렇게 180석을 이뤘는데 네. 그렇다면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거대 양당 체제를 완전히 회귀했다는 것인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4+1 이런 걸 하면서 패스트트랙 하면서 일단은 많은 정당들이 합의를 봤고요. 예. 그리고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때 권은희 안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안과 조금 다른 안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권은희 안이 훨씬 더 진보적이다. 왜냐하면 시민들을 포함시키는 안이었다. 물론 끝내 채택은 되지 않았었지만 그런 절충 안에서 다양한 상상력과 더 많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이 협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정당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아쉽지만 일단 지금부터는 민주당이 굉장히 무거운 자세로 다음 대선까지 이제 또 한 번의 심판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야당이 뭔가 발목을 잡아서 못했다. 이런 네. 이야기와 이런 핑계는 아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나 이해찬 당대표가 얘기했듯이 지금부터는 민주당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2년 동안 못하면 무조건 민주당 잘못이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정에 임해야 됩니다. 이 주류 세력의 교체라는 것은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말은 아니고요. 2004년 뭐 선거 그때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태였는데 152석을 열린 우리 당이 그때 확보하면서 아마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류 사회의 교체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었는데 사실 16년 전이죠. 16년 전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뭐 지난 16년 우리가 겪어본 것처럼 가속화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서부터는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2004년은 이례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리한 탄핵이었던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제 열린 우리당에게 과반 의석을 주는 그런 거였는데 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예상 밖에 어떤 승전을 했던 열린우리당이 보여준 또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웠거든요. 예.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부분, 일방적인 어떤 국정 운영 주도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야당의 극한 대치를 불러오고 예. 전반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실현하지 못했다. 그게 다시 이제 보수 당에게 정권을 넘기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졌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상대적인 것이라 2016년에 이미 불신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보수 정당에 대한. 그러니까 뭐 공천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상 시작이 되면서 아주 가까스로 야당이 123석을 한 석 차이로 이제 일당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탄핵이 왔어요. 탄핵의 과정 속에서는 사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 새누리당도 탄핵을 당한 건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었던 거죠. 그런 것이 누적이 돼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이번 선거까지도 그의 어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변화를 안 보이니까 네. 사실상 국민들이 모든 힘을 사실 진보 정당에게 몰아주고 한번 기대를 여기다 걸어보자 뭐 이런 어떤 결정을 집단적으로 국민들이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번 총선 선거 결과를 두고 소선거구제 때문에 발생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영남 지역은 미래통합당이 석권하다시피 하고 호남 지역과 수도권은 민주당이 석권하다시피 하면서 우리 정치에 굉장히 뿌리 깊은 지역주의로 회귀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요. 내용을 보면 사실은 부산이라든가 뭐 이 지역은 대구도 마찬가지고 PK 지역이 특히나 그러는데 40대 50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맞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졌고 한 당이 압도적인 표를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지역주의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호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민주당이 석권을 했지만 네. 우리가 2016년으로 돌아가면
국민의당이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인 지역주의가 아니라 국민들, 즉 유권자들이 그때그때에 맞게끔 그들이 원하는 당을 선택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진영의 어떤 대결의 성격은 강해졌지만 지역주의가 과거처럼 아주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180석 슈퍼 여당의 시대가 열렸는데 글쎄요, 사람이 많아지면 갈등도 많아지고 그 안에서의 잡음도 커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지도부를 구성해서 어떻게 21대 국회를 준비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는데 정 선생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국에는 뭐 대선 후보나 이렇게 욕심 있는 분은 이번에 전당대회 나가서 이렇게 당선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결국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대선 후보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식의 그렇죠. 시나리오를 어차피 예상하시는 또 거죠. 1년 전에 그만둬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대선 후보들을 얼마나 중립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느냐, 네. 그러한 노련한 정치력이 있느냐, 그런 분이 이번에 8월 달에 아마 전당대회 한다고 하는데 네. 그때 나가면 당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주 말이죠. 그러니까 알릴레오라는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아까 오창석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범진보 진영의 180석 달성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냈던 것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했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유시민 이사장은 정치 비평의 생활을 이제 마감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한 나는 이제 정치 비평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제스처 내지 쇼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죠? 오히려 지금 그 민주당 측에서 아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더 하셔야죠.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진 자의 여유를 지금 부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선거 막판에 이와 같은 그 범여권 180석 논쟁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그 가진 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랴부랴 그것을 진화했던 그런 점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선거 직전에 민주당 내부의 어떤 자료가 굉장히 보면은 그 이와 같은 그 범여권의 180석 이상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내부 들어왔고 아마 그것을 보고 그와 같은 말씀을 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그것이 한두 석 떨어뜨린 효과도 없진 않습니다만 오히려 이른바 밴드웨건 이펙트를 강화했다. 한마디로 아이고 저렇게 했을 때 우리 그 반대하러 나가봤자 어차피 저러게 될 거 해서 선거 나갈 사람을 주저앉히는 효과도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말씀드렸듯이 진심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단 좋은 180석 범여권이 사실은 191석, 3석까지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어떤 재미있는 하나의 이벤트성이었다. 저는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 의원님, 지금 그 최 변호사가 얘기했지만 민주연구원에서 사실 선거 전에 그 의석 예측한 거 받아는 보셨죠? 아니, 근데 제가 민주연구원에서 받아보진 못했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온 동네 그 단체방에 몇 석 예상, 몇 석 예상이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거는 선거 아주 임박해서 나온 건데 그 전에 아마 다 돌았다는 것은 그냥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수준이었던 것 같고. 민주연구원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출처 불분명으로 정말 많이 돌았습니다. 정말 많이 돌았었는데 여러분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더불어민주당이 155석부터 시작했었어요. 저는 한 서너 가지 버전으로 받았었는데 최소가 155석 버전이었거든요. 아마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바닥 민심에서 조금 민주당이라든지 또 유시민 이사장 본인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바닥 민심이라든지 여론조사 추이라든지 이런 데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정확히 본인이 처음부터 논평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올라왔었던 댓글을 읽다가 과연 의석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댓글을 읽고 즉석에서 답하다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민주연구원에서 보냈다. 민주연구원 자료를 받고 얘기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까지 올랐던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갤럽 기준으로. 근데 그 60%가 딱 300석에 180석입니다. 그러네요. 공교롭게도.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한 25% 됐는데 그게 딱 공교롭게도 103석에서 105석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이 잘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지만 지금 코로나 국면까지 오면서 정부의 대응이 잘했다 또는
역대급 대통령의 지지율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거가 승리할 수가 있었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언론들에서 대통령의 품격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조선일보에서는 격이라는 논술 문제를 내기도 했습니다. 신입사원들한테. 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좀 무관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흔히 말하는 그런 대통령 리스크가 전혀 없이 국정 내내 아주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은 아까 최 변호사는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밴드웨건 그러니까 야, 될 사람 몰아주자라는 쪽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민주당이나 아니면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접전지에서 경계 심리를 키워서 야, 이거 너무 거대 여당이 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심을 키웠다고 보세요. 이번 선거의 특징은 진영 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진영이 거의 뭐 응집했죠. 스스로 네. 자발적으로 동원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66.2%라는 최고의 어떤 총선 투표율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는 건 뭐냐면 각자 진영을 그만큼 투표할 의지가 강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80석의 효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180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진보 정당 지지자들은 이완이 되죠. 내가 안 나가도 이미 180석인데.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보수 진영 지지자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180석 그러면 내가 오늘 몸이 아픈데도 뛰어나가야죠. 왜냐하면 진영이 지금 뭐 붕괴되기 직전이니까. 그래서 저는 밴드웨고닝의 어떤 효과보다는 진영 대결의 어떤 경쟁 구도를 더 심화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유시민 이사장은 좀 싫겠지만 몇 석은 좀 손해를 봤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몇 석이 이제 아마 한 3%포인트 정도 차이로 승부가 갈린 곳들일 것 같아요. 그 3%포인트 이내로 승부 갈린 곳은 사실 개표 초반만 하더라도 보수 후보들,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주권을 쥐고 이어가다가 새벽부터 이어진 사전투표 개표함이 열리면서 많이 역전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전투표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 후보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했던 거죠, 사전투표에? 그렇습니다. 당초 사전투표율이 높았을 때는 보수파 쪽에 좀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했는데 결국에는 그 전망과 분석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그럼 사전투표가 높았느냐? 그러면은 진보 좌파 진영에 있는 유권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투표하러 나왔다. 왜 투표하러 나왔을까? 그거는요, 결국에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통합당 도저히 싫다. 손이 안 간다. 찍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전국에 대응을 잘하고 있는 그런 문재인 정권을 조금 더 지지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국민적 선택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 놓고 보면은요, 저희가 참 분석하고 예상했던 부분들이 많이 좀 어긋났지만 결국에는 여론조사는 상당히 좀 근접하게 많이 맞았다라는 것이 또 하나 증명이 됐어요. 그게 이제 일요일에 아마 선거 결과 다음에 여론조사 이번에도 틀렸다 이런 거 기사 나올 거라고 예측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2018년도 이후에 안심번호를 도입을 해서 맞습니다. 한 여론조사가 결국에는 맞다라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한 건데 이제 뭐 여태까지 보면 숨어있는 뭐 보수표라든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많이 지지하는 분은 없다라고 하는 추측성 분석은 이제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 득표율을 계산하다 보면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비례정당을 뽑은 미래한국당 득표율은 33.8%로 모든 정당 가운데 1위예요. 그죠? 그런데 지역구 투표를 보면 미래통합당은 상당히 그보다 훨씬 낮은, 그러니까 득표로만 보면 미래통합당은 600만 표대의 득표를 했고 미래한국당은 900만 표대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오는 차이, 그러니까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미래통합당은 찍지 못하겠다라는 표심이 300만 표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받아야 하는 반성의 목소리, 이것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보수에 대해서 채찍을 든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 선고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지금 그 자유한국당 이제 미래통합당이 됐습니다만 단순한 그 물리적 결합을만 가지고는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가 없고 진정한 가치 혁신 그리고 인적 혁신 없이는 당신들에게 더 이상 표를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 지역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냈다는 것이죠.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 내가 여전히 어떤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비례 정당을 통해서 표를 던질 때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그 지나치게 진보적이고 앞선 그런 가치에 대해서 내가 투표를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비례 정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수 정당이 1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건 전체적인 이념적 정의를 봤을 때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진보와 보수가 전체적인 어떤 그 주류층이 뒤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급격하게 그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던 것도 아닌 것이죠.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에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만 그 결과는 그건 왜냐하면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네. 결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던 것이죠. 만약에 그동안 소선거구제는 사실 보수 정당에 유리하게 작동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네.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역전됐던 네. 그런 모습인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이제 그 이번 그 선거구 개편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많은 국민들은 보수, 특별히 지금 그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미래통합당 자체의 혁신을 넘어서 거의 혁명적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 선거제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게 표의 비례성. 표의 비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에 대한 개편 전체를 할 수 없으니 준연동형이라도 도입하자 이거였는데 지금만 놓고 본다면 그것을 가장 반대했던 보수 정당이 표의 비례성에서는 제일 많은 손해를 그렇죠. 보게 된 셈이죠. 그렇죠. 지금 제일 이제 중요했던 게 뭐냐면 득표수만큼 의석수가 안 나왔던 것을 그렇죠. 정상화시켜서 득표수만큼 의석수도 해서 민심이 예. 제대로 된 반영을 해보자. 뭐 이건데 결국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숫자도 굉장히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늘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컨대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상을 100석이다.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미래한국당이 상당한 이제 그렇습니다. 이익을 그렇죠. 보고 있을 네, 수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다시 이제 논의를 해야 돼요. 어차피 지금 이 상황은 선거법이 결함이 있다는 것이 다 등장이 됐기 때문에 이걸 뭐 다 우리가 얘기하는 중대선거구제로 가든 아니면 완전한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든 이 문제는 꼭 이제 해결을 봐야지. 아직도 여기서 위성정당, 네. 의원권 주기 이런 일종의 이제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작태를 국민들에게 다시 보여주는 거는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0대 국회 말미에 가장 뜨거웠던 화두가 바로 이 선거제 개편이었잖아요. 그렇죠. 선거제 개편이라는 게 그동안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1야당을 배제한 선거구 개편 논의는 없었는데 그 부분에 어찌됐든 선거구가 바뀌면서 선거 제도가 바뀌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는데 그럼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극렬히 반대했던 보수 진영은 아마 연동형을 도입했으면 더 많은 그렇죠. 의원수를 얻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일단 준연동 비례대표제 무조건 폐지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진짜 사실은 이제 비례대표제가 처음에 이제 정당 명부식으로 도입될 때는 여러 정당이 이제 나와서 네. 그리고 각 정당별로 다양한 사람들을 배치하라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굳이 이제 준연동형까지 나아간 거는 이제 완전히 정당이 나눠졌으면 좋겠다. 네. 다당제의 기틀을 만드는 초석이거든요. 이 준연동 비례대표제가. 근데 결국은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이 몇 개 안 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사실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정당을 한 묶음으로 보고 그리고 정의당과 국민의당 정도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하면 적어도 한 4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이제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미래통합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상상력을 발휘하면 또 그 묶고 나면은 저거 또 3개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에 있어서 큰 틀에서 또 정책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으로 하면은 2개밖에 안 나눠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준연동형 대표제는 무조건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지난번에 이제 4+1으로 합의하긴 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270석으로 의석수를 줄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는 역행은 또 보수 정당에서 이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제는 용기를 내서 저는 의석수 계속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OECD는 기준을 매번 10만 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승만 정부 들어섰을 때 2천만 명일 때 국회의원 의석수가 200명이었어요. 네. 10만 명당 한 명이 정확하게 지켜진 거죠. 지금 5천만 명인데 300명이에요. 그래서 바로 500명으로 늘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330석까지 늘고 그리고 그냥 비례대표를 좀 늘려서 다양한 정당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끔 만든다. 그런 취지를 해야지만 분명히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정당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는 그런 정치 체제가 이제 어떤 그 시스템을 갖고 있냐면 주로 의원 내각제 네. 형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 특히 미국이나 보십시오. 대통령제 국가는 양당 체제가 굉장히 공고하게 네.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180석은 개헌만 빼고 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개헌과 관련한 논의도 21대 국회에서는 어쩌면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018년 12월 15일이었습니까? 그때 4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사실상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예. 나경원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그와 동시에 원포인트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 얘기도 반드시 같이 하겠다고 넣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그것이 거기도. 저도 이제 그 헌법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체계 정합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처럼 그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 내각제와 이렇게 그 행정부와 입법부가 그렇죠. 이렇게 서로 조응하는 것이고 그 반면에 소선거구제, 양당제는 미국과 같은 그 이 대통령제와 상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다 보니까 양당 구조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소선거제가 쉽게 말하면 궁합이 서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어떻게 이와 같은 그 다양화된 목소리를 의회에 담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어떤 수요와 함께 과연 이와 같은 그 집중화된 제왕적 대통령제 네. 이것들을 같이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21대 국회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현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권의 지나치게 의석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개헌이 될 경우에는 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진보적 가치가에 확 실리는 그런 개헌 아직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 보수 진영에서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 그 조화와 견제와 균형을 맞춰 나갈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번 21대 국회의원들 당선자들의 핵심적인 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우리 정치사를 보더라도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개헌과 같은 논의를 본격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일단 집권하고 나면 이거 고치는 거에 대해서 거의 상당히 안 하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180석이라는 거대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이 개헌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에요. 나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부분보다는 네. 2월 4일 날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토지공 개념 예. 이런 사회주의성 개념이 들어간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때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시작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180석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 집권 여당이 아무리 겸손하자, 예. 우리 오만하지 말자 그래도 그 갖고 있는 힘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뭐 앞으로 대선이 한 2년 남았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쉽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시도는 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민주당은 뭐 여튼 자축하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그것을 대외적으로 막 너무 좋아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으려는 모습 그게 역력해 보이고 역대급 참패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번 선거 결과에 실망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낸 미래통합당은 이 당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가 이 부분부터 벌써 삐걱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이유와 못 되는 이유. 그러니까 집안이 잘 되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집안이 안 되는 이유는 정말 100가지도 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 안 된 집안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 논의가 벌써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의 안 되는
거의 시작이 예. 지금이 아니거든요. 이미 오래전부터 안 되기 시작했던 건데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이 미래통합당이 그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왔는지를 보면 네. 대부분이 외부 수혈이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외부 수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문제는 그대로 두고 뭔가 이미지만 바꾸고 뭔가 상징적인 인물만 바꾸면 이런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언제든지 예. 다시 회복이 돼서 예컨대 의회 권력쯤은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네. 내재된 오만감이 여기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적적으로 지금 국민들은 계속해서 경고를 보낸 거거든요. 네. 선거를 3번씩이나 지게 하고서 이런 아주 극심한 어떻게 보면 혹독한 경고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근본적인 반성에 대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이러니까 이번에 아주 180석이라는 것을 상대당에게 주는 결과를 맞은 것인데 네.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뭐 상징적 인물만 갖다 놓고서 그대로 있는 상태로 뭔가를 모면을 하려고 한다. 미봉책으로. 예. 그러면 저는 수권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을 거의 제로 베이스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네. 가장 바닥에서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지금의 몇 명 명망가들을 모셔와가지고 네.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든 누구든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크게 기여할 수 없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당원 전체가 다시 바닥에서 출발하는 마음을 갖고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서 당을 수습하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수혈, 특히 보수가 혁신하는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그 선거대책위원장이 그동안 뭐 다양한 그 정치 경력이나 이런 건 존중하지만 세대 교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열망, 보수의 세대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당내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창석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저도 지금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아직은 미래통합당이 더 내려갈 지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이 바닥이 아니다. 네, 왜냐면 좀 아프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 일단 정당이 쇄신하려면 한 명의 구심점이 나타나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선거 패배 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세 안 된 정당에게 지지를 해달라고 해서 미안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선거 참패에 대해서 내가 부족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남겨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정당, 자기가 이끌었던 정당에 대해서 자세가 안 된 정당이라고 얘기를 남겨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사퇴하면서 김종인 비대위 했으면 좋겠다. 정진석 의원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뭐 진심으로 보입니다. 비대위를 중심으로 다시 꾸렸으면 좋겠다. 근데 홍준표 대표도 비대위 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김종인 대표한테 러브콜을 보냈는데 이건 동상이몽이에요. 왜냐면 지금 권성동 의원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출마해서 당선돼서 벌써 복당 신청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당연히 복당 신청하겠죠. 그럼 뭐냐? 내가 복당하기 전까지 당이 이끌어달라. 전대를 열면 내가 나가서 당대표 되겠다.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동상이몽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홍준표 대표가 들어와서 당대표가 돼서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러 가지로 면에서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세훈 후보라든지 이준석 최고라든지 이런 사람 중심의 쇄신이 돼야지 확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실제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 당선되면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의 쇄신이 있어야만이 쇄신이 되는데 제가 왜 더 내려갈 수밖에 없냐면 오세훈이나 이준석이라든지 이런 확장성 있는 보수 후 주자들이 예. 당장 당대표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둘 다 낙선해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거치고 난 후에 흔히 말하는 이런 젊은 주자들을 통해서 저는 보수가 쇄신되어야만 다음 대권도 노려볼 수가 있지. 지금 올드보이들이 계속해서 잡고 있다면은 젊은 보수들도 이 정당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제가 저희가 보도 미술로 보여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김태흠 이번에 어렵게 3선에 충남 지역에서 된 의원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가 나서야지 패배에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와서 다시 비대위원장 꾸리는 게 뭐가 의미 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오늘도 뭐 이제 그 주요 당선자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런 논쟁은 적절해요. 예. 그리고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은 이분이요. 총괄선대위원장이었어요. 선거 패배 책임이 있잖아요. 음. 그분이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합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부적절한 게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제 당선도 안 됐고 떠날 뿐이에요. 네. 지금 심재철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은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위원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게 아니라 예. 빨리 당선자 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고 그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돼서 그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비대위원을 데려올 것이냐를 거기서 결정하게 해야 돼요. 예. 지금 있는 지도부가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젊고 스마트하게 가야죠. 그러니까 연륜과 경륜은 병풍 역할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계속 또 이제 당권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하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자, 제가 민주당이 이제 180석 슈퍼 여당을 이끌 지도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당 대표 후보군 또 대권 후보군 나뉘면서 역할 분담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라고 봤는데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통합당은 지금 사실 대권 후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쪽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오세훈 후보는 낙선이 돼서 당장 이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최 변호사님 어떻게? 그렇습니다. 아까 초기 아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안나 카레리나라는 그 소설에 보면 첫 문장이 행복한 가정은 다 닮았지만 그렇죠. 예. 불행한 가정은 각각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중질환이 벌어졌고 지금 말씀하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번 공천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공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살아서 돌아오고 공천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졌다고 하면은 그것은 뭔가 공천 자체에 문제가 있다. 국민들 네.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기 지금 보수 진영의 두 패널 분께서도 벌써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일입니다. 어떤 중간적인 것이지 앞으로 다음 대선 때까지 계속 김종인 비대체제로 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닌 것이죠.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면은 지도부 공백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당 대표는 지금 바로 사퇴를 해버렸고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낙선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당권 경쟁을 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더더욱 버림을 받죠. 그렇다고 하면은 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당권 경쟁이 아닌 것이고 오히려 외부에서 수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도 채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네. 본인이 쓰려고 해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번 민주당 선거 때에 어떤 기여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 2016년에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는 3개월 전에 들어와서 나름대로의 경륜을 펼쳤고 네. 좋은 결과를 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적 이념 그리고 또 경륜 나름대로의 카리스마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장기간은 되지는 않을지언정 적어도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구원투수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거는 조기 전당대회를 통합당이 안 하겠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저분이 2, 3개월 내가 그냥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8월이나 9월에 있을 조기 전당대회 때 당권을 넘기겠다고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자기에게 권한을 받아서 상당히 이 당을 대대적인 수술을 하겠다는 건데 저분이 들어오겠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조기 전당대회를 못하고 전당대회는 내년 2월 달이나 가능해요. 네. 12월에 예산안까지 끝나면 전당대회 2달간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10개월 정도 되는 상황을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인물이 이 쇄신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 원외고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당내 당선자들이 먼저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분들의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화두를 이제 김태흠 의원이 오늘 그렇죠.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선자들끼리 모여서 한번 어떤 지도 체제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그렇다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면 어떤 방식의 지도 체제를 구성해서 당을 수습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아마 미래통합당 내에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보니까요. 선거 당시에 이런 구도가 있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대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런 그 구도로 아마 보수 진영에선 그 구도로 선거를 치르고 싶었었던 거겠죠. 근데 실제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드는 열린민주당 그 의원 당선자들의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가? 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좀 축소됐다 이렇게 예.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지금 민심에 의해서 즉 예. 유권자들에 의해서 선출을 받은 것이거든요. 네. 이 안에는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라는 민심이 저는 내재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한 축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윤석열 예. 총장은 뭐 지금 자기가 원하는 수사 성실하게 이제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지금 이렇게 선출된 이 견제를 하려고 하는 그 의원님들은 네. 또 견제 열심히 하시고 또 검찰 개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강조하시니까 네. 제도권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제도적인 차원에서 검찰 개혁도 실천하시고 이렇게 양쪽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 국민이 어느 쪽이 더 옳았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네. 지금 여기서 말싸움 한다 그래가지고 뭐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선인들의 면면을 보면 이른바 검찰개혁 주장하고 있는 분들 많죠. 황운하 민주당 당선자 또 조국 수호대 뭐 이런 그 수식어가 붙었던 김남국 당선자도 있었고요. 김용민 민주당 당선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이 권한을 남용해서 측근에 대한 감찰 맡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민주당 내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을 좀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오 의원님은 어떻게? 일단 뭐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강욱 지금 당선인이죠. 최강욱 당선인은 사실은 이제 당선되기 전부터 그 얘기를 네. 줄기차게 해왔기 때문에 뭘로 새삼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계 당선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 하나밖에 없어요. 수사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불거져 나왔었던 윤석열 총장의 측근 비위가 있습니다. 장모와 관련된 부분. 네. 결국 이제 기소가 됐기는 했지만은 뭐 사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형벌을 봐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 수사라든지 다른 수사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압수수색도 하고 떠들썩하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사실은 이런 얘기 안 나왔을 텐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가까운 사람은 좀 봐주기 수사를 하고 정권과 같이 가는 사람들은 좀 더 세게 수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남국 당선인 같은 경우는 뭐 조 전 장관 국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촛불 집회도 나가서 마이크도 잡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조국 백서라는 것은 검찰개혁 백서다라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그동안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 그리고 임명, 그리고 퇴임까지 이 과정 속에서 검찰이 권력을 휘두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인은 얘기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당선되고 나서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것도 이상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직접적으로 검찰총장을 퇴임시킬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박을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이 그냥 뚜벅뚜벅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담스러워 사퇴할 수도 있는데 사퇴하는 시점이 윤석열 총장의 미래까지 결정을 지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네. 자, 잠깐만. 김남국 당선인은 이번에 당선이 된 후에 네. MBN 보도국을 찾아서 우리 MBN 종합뉴스에도 출연을 했었는데 자신이 어떤 상임위원회에 갈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는 원래 이게 사실 싸움과 같은 이렇게 강경한 모습은 아닌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굉장히 투사 이미지로 붙여진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갖게 되긴 했지만 이런 압도적 의석수가 그러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이냐 뭐 이런 게 유권자의 마음이냐라고 또 완전히 해석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정치적인 승리가 사법적 면죄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전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책임을 안 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정치적으로 모든 걸 다 결정하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은 정권 바뀌면서 그럼 사법부는 못 하고 있고 권력분립은 왜 있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황운하 그 총경 이제 당선자 같은 경우에도 예. 검찰 출마를 집요하게 방해했다.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조사했는 결과 지금 그 이른바 그 울산 선거 개입 문제로 해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최광욱 그 전 우리 검찰 그 청와대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와 관련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판에 넘겨진 사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변론을 해보면 검찰 칭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별개인 것이죠.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다.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네 분의 얘기를 들어다 보니까 21대 국회 가장 그 큰 이슈 검찰 개혁 문제, 다른 하나 선거제 개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집콕 운동 시간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운동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아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준비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 동작은 국민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기를 안고 하면 효과가 배가 되겠죠? 집에 귀여운 아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아기와 눈을 마주치며 한다면 육아와 운동 동시에 잡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안으면 안 된답니다. 새로운 느낌이야 이건. Hey wait, let's come on, let's see. 아무래도 이거는 It must be L-O-V-E. 이 backwards ain't sure of this. I want you, really, I'm really stupid about it. 정말이야 너. 네, 코로나19 감염 전국이 조금 안정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방심하긴 이르죠. 사회적 거리 운동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